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괴롭히는 그 질병에 맞서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을 찾고 또 약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제약 산업도 놀랄 만큼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제약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또 대부분의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빠져서 현대의학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20세기 들어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 즉 페니실린이 발명이 됨으로써 그 인간의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의 그 대부분의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은 의학계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차 항생제가 발명이 되고 새로운 내성 세균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항생제들이 계속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는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또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까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 우리 인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계속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성암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 환자들의 절대적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악성암입니다. 그리고 암과의 전쟁에서 사실 의료계가 완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 자가면역 질환과 비만, 이 비만의 2차 그 질병이나 합병증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료계에서 특별히 해줄 수가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기에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이 면역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생사를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따름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돼서 우리 정상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부의 적,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죠.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시스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바로 그게 면역 시스템입니다. 즉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연 치유력, 그리고 내 몸 안에 주치인 바로 이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면역 시스템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버블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1971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베트라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처럼 이렇게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시스템이 너무 심각하게 결손이 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니트 공간 안에 이 아이는 갇혀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먹는 물, 음식 이런 것도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그 안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버블은 사실
터지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버블처럼 아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버블보이라는 그 별명을 져줬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딱 12년을 살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화했을 때 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종종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은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상세포와 내가 아닌 거, 비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쁜 적을 인지를 하는, 인식을 하는 작용이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나쁜 거, 비자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처치를 하고 없애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똑같은 그런 적이 들어오거나 나쁜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려고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항해서 그걸 처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즉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은 항상 적절하게 밸런스,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과잉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건선,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각종 암이라든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등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것도 IQ가 있어서 적절하게 나와 비자, 내가 아닌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를 적으로 오인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 공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IQ가 저하돼서 내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계속 공격을 하면은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면역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균형을 잘 이루어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방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방어는 일단 물리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적들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경우고요. 또 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또는 위산,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에 있는 점막 이런 것들이 화학적 장벽을 이룬다는 거죠. 그 안에는 약산성을 띠고 있고 또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분해 효소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 장벽이 있고,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반사작용, 이 세 가지가 1차 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것들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바로 2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면 2차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하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대식세포라든지 자연살해세포, 과립구들,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 나쁜 것들을 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방어로 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2, 3주 정도 이상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거를 후천성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바로 T세포하고 B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는 세포성 면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중화를 시키는 그런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방어를 하고 건강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어떤 세포들일까요? 혈관이 터져서 피를 낸다든지 아니면 혈액을 채취를 하면 이렇게 빨간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간 액체로만 보이죠. 이 액체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혈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혈구가 있고요, 혈소판이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들이 바로 면역세포들인데요. 이 백혈구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들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역할을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우리가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고요, 혈액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특수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 안테나처럼 나와 있는 이 세포가 바로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안테나처럼 나와 있다고 해서 수지상 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 군대로 치면 척후병이라고, 정찰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닌 비자, 나쁜 적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 전투를 총괄하는 T세포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왔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척후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빨갛게 된 거는 암세포인데요. 그 주변에 자연 살해세포들이 같이 협공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암세포고 왼쪽에 있는 게 자연 살해세포죠. 이 자연 살해세포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특공대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을 하냐면 암세포 표면에다가 퍼포린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해서 암세포에 저렇게 구멍을 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소금과 염분기를 잔뜩 집어넣게 되고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뿌려서 세포질을 녹이고 DNA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들을 투여를 해서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실제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방어 기전에서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중에서 3차 방어, 즉 후전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T세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B세포인데 또 T세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킬러 T세포 또는 사이토탁식 T세포라고 T셀이라고 해서 살상 T세포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그 암세포라든지 변형된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고요. 헬퍼 T세포, 즉 도움 T세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모든 이 전투를 총괄하는 그런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프레스 T셀이라고 해서 억제 T세포인데 이거는 전투가 이제 종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항진되지 않도록 억제를 해서 면역을 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메모리 T셀이라고 해서 기억 T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정보들을 다 기억에 뒀다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교환을 할까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세포들을 분비를 해서 그 안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총칭을 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 세포를 분비를 해서 정보를 주는데 바로 그게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죠. 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여기에 바로 그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그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유기적으로 그 백혈구 세포들과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는 어떻게 처음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49년도에 셔드 로렌스 박사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뉴욕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이고 또 그 과학자였습니다. 주로 감염학을 연구하는 내과 의사 과학자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백혈구 세포에서 추출을 한 그걸 가지고 결핵을 이미 한번 앓고 난 환자의 백혈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결핵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사를 줬더니 면역 반응이 나타난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바로 이 면역 정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면역 정보가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민하다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트랜스퍼 팩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트랜스퍼라는 거는 전달한다, 전이한다, 옮겨진다 이런 말이고요. 팩터라는 거는 어떤 인자, 요소, 물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정보가 여기 이쪽 사람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렇게 명명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많은 이제 의사, 과학자, 셔드 로렌스 박사도 평생 동안
세포 면역을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많은 이제 과학자들, 의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그 초유에도 다량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금방 이제 아기가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는 면역 시스템은 있지만 면역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쉽게 걸릴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평생 동안 알아왔던 그런 면역 정보를 자궁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일부 주기도 하지만 바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초유를 먹임으로써 그 초유 속에 다량의 트랜스포 팩터를 아기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1949년도에 이제 셰어드 로렌스 박사가 트랜스포 팩터를 사람 피에서 발견을 한 뒤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89년도에 윌슨과 패독이라는 과학자가 엄마의 초유뿐만 아니라 소의 초유와 계란의 노른자에서도 트랜스포 팩터가 아주 다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금방 이제 출산한 송아지들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한 그룹은 엄마 소의 초유를 먹인 송아지와 그렇지 않은 송아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초유를 먹은 송아지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반면에 초유를 먹지 않은 송아지들은 질병에도 걸리고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소의 초유에도 다량의 트랜스포 팩터가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0년 지난 다음에 리선비 박사가 소의 초유와 계란 노른자에서 트랜스포 팩터를 추출해서 농축을 해가지고 캡슐에 담아 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49년도에 셰어드 로렌스 박사가 처음 사람 피에서 트랜스포 팩터를 발견한 뒤로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경구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사람 피나 그 엄마 초유에서 트랜스포 팩터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양도 적고 기술적으로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리선비 박사가 캡슐화한 경구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트랜스포 팩터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사람 피에서 뽑은 트랜스포 팩터와 거의 동일한 제품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 팩터, 리선비 박사가 개발을 한 경구용 트랜스포 팩터는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퓨전스 데스크 레퍼런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의사 약사들이 그 처방할 때 참조를 하는 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된 내용을 보면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을 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우리 피에서 뽑은 트랜스포 팩터 이런 주사제와 효과가 동일하거나 그리고 종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소에서 뽑은 거나 닭에서 뽑은 거, 사람 거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다 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의 것을 우리 인간이 먹어도 되고 인간의 것을 소에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 종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 팩터를 먹으면 한 개 먹는 것보다 두 개 먹는 게 고용량으로 먹는 게 그러면 생체 나이도 젊어지고 이 면역 세포들의 생산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A, 특히 이제 우리 침샘에서 이 면역 글로불린 A는 그 항체죠. 이 항체가 한 73%가 증가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퓨전스 데스크 레퍼런스에 계속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나 전 세계 의사들이 참조를 하는 이런 약전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서 안심하고 환자들한테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트랜스포 팩터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허브나 호르몬이나 이런 약이 아닙니다. 모든 고등 동물의 체내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고등 동물의 체내에 존재를 하는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고요. 이것은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고 조절을 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역 및 예방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장 값진 발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면역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체온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도르 박사는 이 체온 면역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체온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해야만이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면역을 최상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한 30%가 감소를 하고요. 체온 1도가 올라가면 한 50% 면역력이 증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꼭 필요한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좋은 것들, 식이섬유라든지 또 유산균들 먹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관리를 하고 충분한 양질의 그 수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개인 위생과 백신 예방접종을 맞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면역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해서 먹는다면 우리 면역을 최정상화시키고 잘 유지를 해서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